지금의 AI를 그때와 네.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건지. 너무 쏠려서 과열 기미는 분명히 있고 약간의 거품 징후가 있다라는 것은 인정. 당장 꺾여도 할 말은 없어요. 그래도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은 2000년에 비해서는 양호하기 때문에 좀 아직 파티를 끝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아. 약간 비유가 그렇습니다만 지금 한 2차까지 간 건데 한 3차, 4차 가도 될 것 같은데 한번 취해보자. 이제 이런 분위기. 죄송합니다. 술 얘기를 해서. 자,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 경제에 대한 이야기 또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장의 허와 실을 좀 가려보도록 하죠. 김한진 박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나라는 새해 인사를 이렇게 2번씩 아, 드리는 네. 것 같습니다. 연초에 한 번, 네. 또 설레에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많이 마십시오. 네. 자,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전반적으로 이번 주를 흔들었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소비자 물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 CPI가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 그날 시장에 좀 충격이 컸고요. 이틀 연속으로 또 회복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주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은 소비자 물가가 조금 충격적이었죠. 높게 나왔죠. 네,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폭등했고, 그리고 시장도 일시적으로 사실은 하루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그리고 조금 지표가 1월 달에 조금 헷갈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물가도 그렇지만, 간밤에 나온 소매 판매도 마이너스 0.8, 시장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한 0.3 정도였는데, 많이 안 좋게 나오고 시장은 또 그거를 또 좀 환호했습니다. 네.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좀 미국 지표가 헷갈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좀 총평을 하자면 감히 좀 물가는 서서히 잡혀가고 있고 소비도 천천히 식어가고 있는데 네. 그렇게 경기를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 얘기는 물가도 조금 더디게 잡힐 것 같다. 네. 경기를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물가도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엊그제 조금 마지막 그 물가 잡는 그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지난번에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랑 좀 비슷하게 레스트 마일 네. 마지막 그 스포트 물가를 잡는 마지막 과정이 그동안 2022년 9.1%의 CPI에서 지금 3%까지 떨어진 그렇게 벼락같이 떨어진 그런 흐름은 아닌 것 같다. 이제 3%에서 2%로 이제 떨어지는 한 1%포인트밖에 안 남았지만 맞아요. 이거는 조금 우여곡절이 좀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울퉁불퉁하게 될 수 있고 이 라스트 마일이 좀 어려울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서서히 잡혀갈 수 있다라는 게 현실로 좀 수치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료 화면에 잠깐 나왔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인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도 있고요. 네. 어떤 부분을 좀 포인트로 봐야 될까요, 박사님? 네, 지난 자료지만 네. 1월 물가가 아시다시피 요거는 이제 전월비고요. 네. 제일 끝에 있는 것은 이제 전년 동월비입니다. 1년 전 대비. 그래서 전월비로는 0.3% 올랐고 전년 동월비로는 이제 3.1% 올랐는데 그 근원 물가가 3.9%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근원 물가가 그 높게 나온 이유가 주거비가 6% 올랐습니다. 전월비로는 0.6%. 그러니까 그 근원 물가의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지금 주거비에서 지금 기여를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거비가 조금 잘 안 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구조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집을 많이 짓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그리고 소득이 떨어지거나 고용시장이 위축되면 집값이 왜 안 떨어지겠습니까? 고용시장이 아직도 탄탄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하는 거죠. 임대료가 안 떨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더 올라가야 임대료가 떨어지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고용시장이 그렇게 좀 이걸 봐도 탄탄하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이제 지난 1월 물가를 정리해서 본다면 상품 물가에서는 안정세가 이루어졌는데 서비스 물가에서 특히 연준이 좀 중요시하는 게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이것도 플러스 0.7%가 올랐습니다. 네. 지난달에. 그러니까 근원 서비스 물가는 그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물가는 사실은 임금이잖아요. 임금 서비스 물가가 아직까지는 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1월은 조금 뭐 이례적인 것은 좀 가미돼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통계가 1월에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2월 달에는 조금 더 안정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PCE 물가 다음 주 1월 29일 날 나오죠. 1월 29일 날 1월 그런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가 연준이 중요시하는 이제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런 PCE 물가는 1월에는 지난달에 12월에 2.6에서 2.3까지 떨어지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근원 PCE 물가는 12월에 2.9에서 이번 1월에는 2.7. 왜냐하면은 이제 근원 PCE 물가에는 주거비가 많이 비중이 줄거든요. 그래서 CPI에는 주거비가 35%의 가중치가 들어가는데 PCE 물가에는 20%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집값이 들어가고 이래서 아마도 근원 PCE 물가는 조금 1월 29일 날 이제 1월 수치가 나오는데 조금은 시장이 조금 환호할 만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CPI 세부적인 항목 얘기할 때 주거비 얘기를 상당히 오랫동안 매번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등장했던 단골 단어가 시차를 두고 떨어질 것 같다 였는데 이건 지금에 와서 보면 아직도 더 시차가 좀 남아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떤 구조적인 게 있는 건지 이게 현지에서도 뭐 수수께끼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어서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지금 뭐 그 부동산 관련 업체들이 발표하는 임대료는 조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좀 시차가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보고 있고 또 소비와 고용도 조금씩 식어가면 후행적으로 이제 임대료라든지 또 등가 임대료 이런 것들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식으면 사실은 뭐 임대료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주거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조금 시차가 있는 거는 그만큼 고용 시장이 끈적끈적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아직까지도 높기 때문에 또 도시 지역의 근로자가 아직까지는 왕성한 고용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임대료 하락을 좀 지연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속도가 조금 느리다. 거기에는 고용이 상당히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박사님께서 고용의 중요성, 이 고용지표 흐름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어제도 나온 거 보면은 예상치보다 하회해서 이 실업 청구 건수가 나왔잖아요. 여전히 좀 견조하다. 뭐 헷갈리죠. 소매 판매는 뭐 마이너스 0.8인데 뭐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여전히 조금 예상치를 하회하고 전체적으로 뭐 한 달 지표 이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좀 추세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말씀드린 주거비 같은 경우도 팬데믹 전 그러니까 2020년 이전 뭐 2019년까지의 상황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조금 더 내려와야 돼요. 물가가 안정되려면. 그러니까 아마 파월 의장이라든지 연준 인사들이 조금 더 좀 마지막 그 물가가 잡히는 과정을 조금 더 증거를 찾고 싶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 지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미국 주거비 물가만 따로 발라서 그린 건데요. 지금 이게 고점이 2023년 작년 뭐 한 그 상반기 정도 될 거고요. 1년 전. 그리고 쭉쭉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달이 지표 보면 주거비 떨어지고 있구나라고 보는데 문제는 여기 아직까지도 걸려 있는 거죠.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2021년, 20년 뭐 이 상태가 거의 3%잖아요. 지금 아직도 6%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게 물리적으로 뭐 다달이 1%포인트만 떨어져도
석 달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떨어질 리는 거의 없을 테니까 이게 연준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하반기나 돼야 주거비가 잡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네. 인건비도 마찬가지고요. 임금도. 전반적으로 이번 주의 지표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헷갈리게 나왔지만 시장이 이걸 받아들인 걸 보면요, 박사님. 네. 어쨌든 긍정적이다라는 네. 쪽으로 귀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밤에 S&P 500도 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다른 세계 경제를 보면 일본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기술적 침체 얘기가 네. 또 나왔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미국과 그 외 지역들의 어떤 디커플링이랄까요? 차이가 점점 좀 벌어지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뭐 지난 밤에 이제 영국 GDP도 네. 마이너스 0.3인가요? 일본도 마이너스 0.4 이렇게 기술적 침체에 이제 약간 들어가 있는 분위기고, 지금 자산 시장과 실물 시장 또 미국 경기와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의 경기 이런 것들이 조금 차별화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조금 독특하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겠고, 또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 금융 시장의 관계도 조금 차별화가 심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발생하고 있느냐를 좀 살펴보면 저는 유동성이라고 봅니다. 유동성이 많이 풀린 지역, 또 정부가 재정 지출을 많이 한 지역이 경기가 좋고요. 그게 미국이죠. 미국은 사실 거듭 말씀드리지만 2008년부터 금융위기 이후에 한 14년간, 15년간 풀린 유동성의 40%가 총통화 기준으로 2020년 3월 이후에 풀렸어요. 2년 반 만에. 그리고 2020년부터 연방정부가, 미국의 정부가 GDP 대비 마이너스 한 3%의 재정 적자를 지출하던 미국 중앙정부가, 연방정부가 마이너스 6%, 그러니까 2배 규모로 팬데믹 때 재정 지출을 쏟아부었습니다.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감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놀랍게 풀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 여파가 미국 경기, 물론 이제 그게 다는 아니지만 또 그 밖에 미국의 리쇼링, 온쇼링 전략, 또 여러 가지 분업 질서의 변화에 따른 수혜, 그리고 미국의 조금 그 에너지의 자급도, 다른 나라는 에너지 자급률이 낮잖아요. 미국은 지금 유럽에 에너지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 빅테크 기업들의 놀라운 생산성, 유연한 고용 구조,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또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 아직까지도 공급 부족이잖아요. 빈 일자리가 실업자 한 명당 1.4개나 아직까지도 존재할 정도로 유로존과는 완전히 천양지차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에 말씀드렸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과감한 살포,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미국 경제는 지금 다른 나라 경제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모습이고요. 올해 뭐 성장률이 작년 2.4%에서 좀 둔화된다고 하지만 1.5%가 아주 그냥 뭐 폭망은 아니잖아요. 잠재 성장률 조금 하회하는 정도. 지금 애틀란타 연은 같은 경우에는 3.4% 1분기 GDP 전망에서 2.9%로 내렸습니다. 네. 2.9%가 얼마나 높은 성장률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2% 성장하느니 마느니 지금 그러는 건데요. 그러니까 미국은 다른 나라랑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미국 기업도 다른 나라 기업이랑 완전히 다르다. AI를 쥐고 있잖아요. 빅테크 기업들이 AI라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인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미국 경기와 다른 나라의 경기의 차별성,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이 어닝 파워와 경기의 조금 차별성, 고로 자산 시장과 주식 시장과 좀 실물 경기의 조금 디커플링, 이런 것들이 조금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가 조금 식어가는데 주식 시장은 계속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기업 이익이 독특하게 미국 기업들이 이익이 좋고 AI라는 약간 꿈의 어떤 기울기가, 꿈의 기울기가 아주 가파른 그런 성장 테마를 품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유동성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것들이 어우러져서 조금 미국
그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 시장과 조금 차별화를 보이면서 올해도 떨어질 때는 적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미국장이 좀 많이 올라가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올해도 여전히 저는 그렇게 전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조금 돈이 많이 풀려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축복이긴 하지만 또 재앙적 요인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부채 조정이 구조 조정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풀린 그 후유증. 네. 그게 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도 사실 지금 조금씩 좀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또 중국의 뭐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은 이미 지금 터져 있는 거고, 뭐 우리나라의 PF 문제도 그런 일련의 부채가 많이 증가한, 돈을 많이 푸는 바람에 부채가 많이 증가했고, 그게 금리가 잘 안 떨어지면서 생긴 좀 부작용, 후유증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화랑이면서 리스크는 또 한쪽에서는 또 불거져가는 이제 그러한 조금 헷갈리는 매크로 환경이 올해 매크로 환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거의 뭐 지금 경제적인 상황을 다 정리를 요약해서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그 성장률 말씀해 주셨으니까 생각해 보면 작년의 예측이 정말 많이 틀렸잖아요. 뭐 역성장을 맞습니다. 거의 뭐 아슬아슬하게 피해 간다. 네. 아니다. 역성장 할 거다. 이거에서 세상에 미국의 성장률이요. 네. 네, 저도 작년에 미국 성장률을 0%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틀렸던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독특한 구조. 그래서 계속해서 시장은 좀 올라가는 구조가 있는데 이 금리 인하 기대감도 당초 3월에서 지금은 6월까지도 네. 밀린 상황인데 이거에 그렇게 뭐 시장이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가 네. 조금 지연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망가진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미 뭐 약간 직관적으로는 한 70% 이상은 시장의 괴리, 시장의 기대와 연준의 실제적인 금리 인하 궤적의 그 괴리 있지 않습니까? 그 괴리가 지금은 좁혀져 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좁혀져 가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조금은 조금 조정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한 70~80%는 이미 시장에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가 그만큼 지연될수록 얻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연착륙, 그다음에 기업 실적이 당장 망가지지 않는다라는 부분. 지금 S&P 500 PER이 지난 과거 실적으로는 PER이 24배고요. PBR이 4.1배입니다. 그리고 12개월 예상 이익 기준으로는 20.1배인데 트레일링과 포워드의 그 차이, 그러니까 과거 실적 기준과 예상 실적 기준의 그 차이가 지금 한 4배가 벌어져 있는데 이게 만약에 충족이 안 되면 주가는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경기보다는 아까도 기업 실적이 훨씬 더 강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경기가 작년도에 2.4% 성장률에서 올해 미국이 1.5% 성장률을 한다고 해도 S&P 500 기업 이익이 20% 감소하고 이러는 건 아닌 거거든요. 올해 S&P 500 기업의 EPS 추정치는 컨센서스는 10%잖아요. 만약에 10% 정도가 예상이 나온다면 주식시장은 매크로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S&P 500 기업은 5,300까지는 갈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익이 매크로랑 똑같이 가는 건 아니다. 지금은 특히 이익도 중요하지만 AI라는 테마가 지금 거품의 기미를 지금 품고 있거든요. 거품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품으로 향해 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다 팔아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개인 판단 문제지만 거품은 언제 꺼질지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가 늦어진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거기에 조금 승복할 거냐, 거기에 항복하고 네. 그래 잘못했어 주가가 빠질게 이렇게 행동을 하지는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연착륙 네. 그리고 기업의 이익 네. 이런 좀 긍정적인 네. 측면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네. 두는 시장 반응. 방금 이제 버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버블이란 단어를 들으면 이제 항상 닷컴 네. 버블 이게 조금 생각이 나니까요. 좀 안 좋죠. 어감이. 그러니까요. 그 지금의 AI를 그때와 네.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건지 이게 타당한 비교인 건지 그리고 네. 같게 갈 건지 뭐 여러 가지 좀 분분한 생각들이 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대1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네. 그때는 조금 엉터리 기업들도 많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주도주인 시스코 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이익이 그렇게 많이 난 기업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주도주는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는 그 당시에 시스코 시스템즈보다는 조금 적게 올라 있고요. 지금 많이 올라 있긴 하지만 2000년하고 비교한다면, 그리고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M7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이익이 괜찮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지금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네.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볼까요? 네. 2000년하고 2024년을 비교해 보면 나스닥 지수 주도주 주가 말씀드린 시스코 시스템즈와 엔비디아 또 나스닥 100 종목의 PER 한 절반 정도 되죠 지금. 2000년에 비해서는 지금 한 27점, 한 30배라고 봐도 2000년에 60배 한 절반 수준이고요. S&P 500 기업의 IT 업종 PER도 그 당시에는 50배였는데 지금 27배.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거품 조금 더 가도 되겠네. 좀 아직 파티를 끝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아. 뭐 약간 뭐 비유가 그렇습니다만 지금 한 2차까지 간 건데 한 3차, 4차 가도 될 것 같은데 뭐 한번 취해보자. 뭐 이제 이런 분위기. 죄송합니다. 술 얘기를 해서. 그런데 요 음영돼 있는 부분은 시총 탑 10 기업의 PR인데요. 네. 이거는 43배, 28배.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10개 제외, 탑 10을 제외한 10개 종목을 제외한 전체 S&P 500 PR은 23배인데 지금은 한 20배 정도 되거든요. 17배. 그러니까 많이 근접한 거죠.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지금 2000년하고 거의 다 비슷해지고 있다. 탑 10 종목의 시장 점유율도 그 당시에 33%였는데 지금 30%거든요. 그러니까 쏠림이 굉장히 심한 상태인데 전체적인 시장을 아우르는 밸류에이션은 그때보다는 한 절반 정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너무 쏠려서 과열 기미는 분명히 있고 약간의 거품 징후가 있다라는 것은 인정. 하지만 그래서 뭐 당장 꺾여도 할 말은 없어요. 당장 주가가 꺾여도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은 2000년에 비해서는 양호하기 때문에 시장은 경제가 그렇게 꼬꾸라지지만 않는다면 경제가 경착륙을 안 한다면 시장은 조금 더 파티를 즐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티를 조금 더 즐길 가능성이 있다. 다음 그래프도 좀 봐주세요. S&P 500 IT 업종 PER 밴드인데 네. 뭐 IT뿐만 아니라 지금 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많이 지금 뭐 메타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들어가 있죠. 구글도 그렇고요. 그런데 편의상 이제 IT를 한번 보시면은 네. 당시에는 PR이 한 45배 정도까지 갔고요. 2000년 닷컴 버블 때요. 지금은 30배 가까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1대1로 비교하면 조금 뭐 여력이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싼 밸류에이션은 아니죠. 싼 밸류에이션 아니기 때문에 지금 M7 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 그다음에 엔비디아, 그리고 아마존 정도가 지금 실적이 괜찮으니까 조금 더 힘을 내고 있는 것 같고, 뭐 어제는 테슬라가 간밤에 올랐습니다만은 뭐 테슬라라든지 뭐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그리고 뭐 애플 이런 쪽은 뭐 약간 조금 실적이 주춤하면서 테슬라랑 애플의 공통점이 좀 중국의 의존도가 높으면서 중국이라는 중국이 이제 미국 이외의 지역의 경기가 안 좋은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인데 그 중국 경기의 둔화, 좀 폭넓게는 미국 이외의 경기가 안 좋은 부분들을 미국 기업들이 이제 부메랑으로 받기 시작하는, 안 좋은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이제 그러한 대표적인 종목이 애플이랑 테슬라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렌 버핏도 이제 테슬라를 애플을 좀 많이 팔았다고 어제 뉴스가 나왔더만요. 어쨌든 이제 미국 기업조차도 이제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밸류에이션은 이게 지금 싼 밸류에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조금만 약한 모습을 보여도 탈락을 바로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엔비디아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탈락을 하면 이제 시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M7 중에서 이제 3개는 약간 탈락 분위기, 4개가 끌고 가고 있는데 뭐 지원군이 새로 들어오지 않는 한 이제 누가 탈락할까 이제 이런 게임이죠. 네. 다음 주 21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때가 또 새로운 어떤 또 상승의 모멘텀이 될지 아니면 약간의 또 맞습니다. 실적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고 AI에 대한 조금 꿈을 버리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키를 쥐고 있는 게 지금 M7이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실적에 따라서 울고 웃는 기업들 당연히 많은데 이 M7 중에서도 지금 뭐 탈락되는 거 말씀해 주셨지만 그 미세한 차이라고 보면 중국의 영향도 말씀해 주셨지만 AI 쪽에 얼마나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도 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월가에서도 올해는 M7보다는 이제 그런 AI를 적용하고 비즈니스를 활용하면서 조금 그 사업이 확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AI의 중심보다는 AI를 응용해서 활용해서 접목해서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스몰캡이라든지 다양한 기업들의 조금 그 눈을 돌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M7에 대한 시장의 집중도가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더 올라가려고 하면 이게 조금 버겁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중소형주를 추천하고 또 AI를 접목시키는 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쪽에 있는 기업들을 조금 추천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이제 다양하게 나오면 다행히 이제 시장이 순환매도 돌고 조금 균형을 이루면서 조금 롱런할 수 있겠죠. 만약에 M7만 계속 가거나 아니면 M4만 간다든지 이러면 시장은 조기에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집중도가 크면 결국에는 조금 그게 화를 부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매기가 조금 더 광범위하게 순환되는. 순환돼야 조금 시장이 오래 가겠죠.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도 시장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김한진 박사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